문항 1번 논제가 뭐냐면 가계부채에 대해서 국가 개입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을 가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불필요하다. 국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가나다라 마 5개의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면 그것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논하는 근거를 갖다 활용하기 이전에 국가 개입이 필요 없다라는, 불필요하다는 근거들을 찾았다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불필요하다는 정당화를 로서 근거로 활용하면 된다고. 그지? 그랬을 때 그 근거들에 문제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나 하는 반론을 제시하고, 여기까지는 제시문에 대한 활용이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반론은 제시문이 아니라 제시문 밖에서 두 가지 논거를 찾아가지고 재반론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항 2대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국가 개입에 불필요하다라는 이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를 5개의 제시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특히 국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제시문들 있지. 거기에 근거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반론은 나머지 제시문에서 찾는 게 좋아. 그리고 다시 재반론할 때는 첫 번째 나와 있던 근거에 관련돼서 추가로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재반론을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거하고 재반론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야. 맞물려 있어야 되고, 물론 반론에 대해서 직접적인 재반론이 가능하면 그런 그 내용을 써도 무방하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부채에 대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주장으로서 선택되는 거. 그 다음에 근거 찾고 반론 찾고 재반론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1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쓰는 거니까 그 분량을 잘 맞추도록 하고, 1번 문제는 특별하지 않은 문제, 그동안 했던 문제, 다만 좀 달라진 건 요거야. 제시문 밖에서 2가지 논거. 자, 2가지 논거. 반론을 제시하고 2가지 논거. 요거만 좀 달라졌어.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 가의 내용. 개인과 기업, 국가에서 모든 경제 문제는 어디선가 필요로 하는 재화 자원의 희소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당연하겠죠. 개인이며 기업이며 국가며, 여기 이제 경제 주체 중에 외국이 빠졌는데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한 얘기고, 재화의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 그러니까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재화는 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충족하거나 그것을 그 재화를 보급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없어. 그런 희소성의 문제로부터 경제 문제는 시작되는 거지. 희소성 있는 자원은 경제 주체의 욕망대로 마음껏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경제 주체가 욕망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필요한 합리적인 선택과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을 잘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 누군가에게 모든 자원이 제공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비할 수 없다. 욕망 충족이 경제 주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 그렇지, 이거를 선택하면 다른 걸 선택 못한다는 거. 어떤 걸 선택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에 대한 인식도 잘 해야지만 욕망 충족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부채도 희소성 있는 경제자본 적절하게 취득해야 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속한다. 그렇지. 가계부채도 사실은 이거는 빌리는 거잖아. 무한정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사람, 필요한 사람만 빌려가는 거니까 이것도 희소성의 원칙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 주체가 겪는 희소성에 관련된 것도 가계부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가계부채 폭증에 따라 그것을 치르게 되는 기회비용 지출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자, 가계부채 폭증, 그러면 기회비용 지출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성이 노출된다. 개인의 삶과 욕망에 관련된 사회 구조적 요인,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금융기관의 차원의 경영 요인 2가지,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는 대표적인
표지다. 자, 그러면 인간의 개인의 삶과 욕망에 관련된 건 부채를 여기서 말한 대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요인이겠지, 그지? 이윤 추구 금융기관 가계 부채를 더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다 이윤 추구라는 것은 은행도 이윤 추구 때문에 빌려주는 거고 개인의 삶과 욕망도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다른 것들을 가계부채의 위험을 안고도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은 행복 추구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무리한 가계대출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거 봐. 행복 추구, 풍요로운 삶 이걸 위해서 가계대출을 가져가는 거고 그 가계대출을 통해서 이 뭔가를 얻을 거야. 그러면 그 가계대출은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만 불안정한 고용구조, 소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을 시도하거나 지나친 교육비와 양육비 지출에 따라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폭증한다. 한편 금융권은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서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금융의 어떤 일반적 모습이야. 기초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각종 재테크의 선정과 유혹, 지나친 이게 고이율의 유지, 강압적인 채무 추징, 열성을 다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약탈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선전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대출을 빌려주고 고이율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회수가 안 되면 경매하고 강압적 채무 추징을 한다. 이 부분을 약탈적 금융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 다음에 빚내지 않는 삶이란 불가능하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요. 명제가 자연스러운 듯한 환경 아래에서 가계부채의 폭증은 자산 가격의 하락, 소득 감소, 유동성의 축소, 대내외적인 부정적인 충격에 대한 대비책이나 탈출구의 마련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자,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부채가 폭증하게 되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 이런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자산 가격의 하락, 소득 감소, 유동성의 축소 이런 것들이 모두 대내외적인 부정적인 충격에 대한 대비책이나 탈출구 마련을 어렵게 하는 거다. 자, 만약 요거 하기 전에 위에서 뭐였냐면 가계부채 왜 하는 거야? 그러면 가계부채를 하는 쪽은 행복 추구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삶의 욕망이란 말이야. 그거에 맞춰서 약탈적 금융회사 사회에서는 이런 약탈적인 행위를 하면서까지 가계부채, 가계대출을 늘려주고 있는 거지. 이게 두 가지가 짝이 맞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거고 그 폭증의 결과는 이런 것으로 암담한 현실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지. 그치? 만약에 일상의 소비를 줄여야 할 정도로 일상의 소비를 줄인다? 부채가 무겁다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되는 경우 충격이 만만치 않고 어떻게 보면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약탈적 금융사회가 현실화되는 거지. 자, 이런 사태에서 타인과 소득 불평등을 넘어 한 개인과 가계의 불가능한 파탄을 몰고 오는 위기 국면이 일상화된다. 그럼 정말 불안정한 사회겠지. 이 파국적 상황이 전 사회에 뒤덮이면 기업에서도 부채, 차입금의 투자 결과 발생한 손실이 더욱 증폭되고 악성적인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럼 지금 가계 부채가 가져다 준 그 피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한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 불확실성도 대폭 늘어난다. 자, 위에 가계부채에서 기인한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기업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에도 이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용 제한 없는 과도한 대출이 지속되다 보면 개인과 기업 양자에게 경합성은 있으되 배제성은 없는 이기적이며 맹목적인 투자 소비 행태가 만연하게 되어 경제적 혼란과 파괴는 불가피해진다. 피할 수가 없다. 맨 끝에 경합성은 있으되, 자, 과도한 대출이 지속되면 사용 제한 없는 과도한 대출이 지속되다 보면 개인과 기업이 서로 다투게 된단 말이야. 이익을 놓고 다투고 서로 가계부채를 더 많이 받으려고 다투고, 그런데 문제는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이기적인 행태로, 그다음에 맹목적 투자 소비로 이어지고, 그럼 경제 혼란과 바탕 경제 파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계부채가 가져오게 되는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마지막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국가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이 글이 더 진행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이어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 처음에 나온 거는 가계부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가계부채 필요하다고. 당연하지 않겠어? 자, 가계부채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거야. 자, 가계부채는 결국 내 돈은 아니지만 어떤 재화를 소유하거나 소비할 때 가계부채를 통해서 획득한단 말이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가계부채를 내서라도, 부채를 해서라도 재화의 소유나 소비를 원한단 말이지. 그때 재화의 소유와 소비를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은 자본인데, 자본이 없는 사람은 가계부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근데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가계부채의 폭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나친 가계부채의 폭증은 결국 여기서 얘기했듯이 지나친 교육비하고 양육비의 지출, 가계부채는 폭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은 그 폭증의 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약탈적 금융사회로 이행하는데 아주 또 철저해지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날씨와 관계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이자는 그날 그 시간에 반드시 내야 되거든. 뭐 이런 부분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주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야.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또 우리 국가 경제에도 많은 문제를,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어떤 설득적 논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국가가 개입해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는데 개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제시문의 논리를 따르면 되겠지, 그지? 가제시문을 가계부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제시문으로 활용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 가제시문에 반대 논거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제기한 가계의 지나친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양육비라든지 이런 무분별한 지출이 늘어나서 기업과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게 원인이다, 그러면 반론의 경우에는 이 원인을 없애거나 원인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쪽으로 가면 돼. 예를 들면 첫 번째, 가계의 부채를 지나치게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진다? 아니야,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는 내용.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로 기업에게 문제가 있는데 기업도 이런 걸 대비해서 뭔가 해놨을 거야. 충분히 가계부채 문제에서 끝날 수 있도록,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대비를 해놓을 수 있다. 자산 부분에서, 경영 문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이건 반대 논거로 쓰는 거죠. 그지? 가에 반대 논거. 국가도 마찬가지잖아. 자,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거 뭐 국가의 개입은 아니더라도 뭐 가계의 그 부채 관련된 그 운영, 그 개개인의 소비 성향 이런 거 충분히 합리적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토대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가제시문의 반론이 되겠지. 자, 그럼 나로 한번 가볼게.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다. 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작품의 마법이라는 환상적 요소를 통해
권력과 책임과 정의 그리고 개인의 윤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벌써 나왔네요. 그 개인의 윤리. 특히 소유와 자격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 시리즈는 현실의 법적 도덕적 개념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소유, 자격. 소유,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재화의 소유, 그 다음에 소비라고 나왔지, 그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그 소유와 소비가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소유와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적 도덕적 개념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의 소유 개념은 마법 세계가 따르는 고유한 윤리 기준 위에서 구축된다. 자, 윤리 기준이라고 나왔네. 윤리 기준. 우리는 그러면 가계부채가 어떤 기준도 없이 예를 들면 생활에 필요한 비용, 소득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부채액이 결정되고 자산 규모에서 부채액이 결정되잖아. 무분별한 부채라는 것은 그 조건을 넘어선 거고 기준을 넘어선 거지. 여기 지금 소위 해리포터 얘기가 그거야. 소유를 하고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고유한 윤리적 기준 위에서 구축됐다. 분명히 조건과 기준이 있다고. 이 세계에서 중요한 마법의 물건이나 유산은 단순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 소유는 언제나 소명과 책임 그리고 도덕적 자격을 동반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 여기 지금 해리포터 얘기인데 소유의 개념을 도덕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소유를 둘러싼 엄격한 윤리적 기준,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남긴 유산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남긴 금색 스니치는 단순한 퀴디치 공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의미를 발휘하는 도덕적 시험 장치다. 덤블도어는 해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부활의 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니치의 마법을 걸었다. 좀 절대적일 때, 즉 우리가 아까 이거 가계부채를 하면 뭐야? 필요성. 기회비용으로서 가계부채가 필요해.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빌릴 수 있는 부채를 빌리거나 상환하는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되었을 때만 부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는 소유자 해당 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마법세계 윤리 기준의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의 실현을 추구할 때 진정한 소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는 소유에 관한 도덕적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 또한 해리가 얻은 그리핀도르의 검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적 판단 장치로 작용한다. 이 검은 아무에게나 소속되지 않으며 심지어 법적 상속자에게도 저항한다. 해리의 이 검을 얻는 것은 덤블도어의 유언장 때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자, 마법의 세계에서 사회체제는 현실에서 자산 분배, 특히 공공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자원의 분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현실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면 공공자원이란 단순히 필요에 근거해서 분배되기보다 그 자원을 받을 만한 준비, 도덕심을 갖춘 이에게 우선되어야 할 거다. 이게 기준과 조건이고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해리포터에서의 이야기를 한다면 위에서 고유한 기준이라고 그랬지. 고유한 기준 어떤 이 바탕 아래서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그 자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도덕심을 갖춘 이들이 이제 아닌지가 우선돼야 된다. 자, 마법의 세계에서는 자격이 없는 이에게 마법 물건이 스스로 저항하거나 혹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리적 질서를 지켜낸다. 해리가 부활의 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적 성숙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조건과 지위와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마법 세계는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맞죠? 무엇인가 묻는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것을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것은 단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 그리고 자기절제의 태도이다. 이미 다 나왔어. 뭐냐? 이거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인데 가계부채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선택한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판단이 적용돼야 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해리포터의 소유는 자기절제라는 얘기가 나서 자기절제.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죠. 스스로란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에 대한 필요성, 스스로에 대한 책임, 기준과 조건 이런 것들이 합당한 어떤 이것이 마련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게 그냥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금융사회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자격과 조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상태, 자산 규모,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부채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작용해서 그 사람한테 가계부채가 제공되는 거잖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절제, 도덕적 책임성을 가진 사람, 즉 신용에 관한 책임이겠지. 신뢰할 만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거니까 가제신문에서 얘기했던 개인의 지나친 교육비, 부양비 뭐 이런 것들의 지출, 과대 소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개입이 확실히 완전히 불필요하다라는 핵심 논거로 쓸 수 있겠지. 개인은 그만큼, 즉 가계부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비적인 측면이나 소유적인 측면에서 자기절제와 도덕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채가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제신문의 내용이고, 그냥 내용은 그냥 해리포터의 도덕적 소유 개념을 풀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로운 소유를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기절제와 윤리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 스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개입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시문이다. 이번엔 다로 한번 가볼까? 철수는 1일 12시간 6일 근무, 연봉 1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중도퇴사위약금 5천만 원이 명시된 근로계약에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비록 근무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근무 강도가 세잖아. 1일 12시간인데다가 6일 근무, 게다가 24개월이라는 단기 계약인데 요거 위약금까지 존재한단 말이야. 도중에 퇴사할 수가 없어. 자, 비록 임금에 이끌려. 이거 봐봐. 노동 강도가 심하고 근로 조건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위약금까지 있는데도 사인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임금에 이끌려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연봉 1억 5천만 원은 가계부채 1억 5천만 원과 같은 의미야. 필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자 상환 기간도 2년이고, 그 다음에 중도에 만약에 안 갚으면 위약금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압류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계약 후 1년간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계약을 유지했다. 그러나 2년차에 진입하면서 노동 강도에 대한 결국 한계를 느끼고 중도에 퇴사하게 되었다. 이에 고용주는 철수에게 위약금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럼 사인했으면 줘야지. 철수의 위약금 납부 의무는 계약 체결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이 자발성은 계약서에 사인한 거야. 계약의 기본 원칙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체결이다. 기반한 체결.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약합시다. 그리고 한쪽에 계약하겠어요. 이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 조건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발적. 그러면 이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지. 만약 철수가 물리적 강요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다면 이건 원인무효니까 효력을 상실하거나 철회할 수 있죠. 그러나 위 사례는 철수가 높은 임금이라는 유인에 이끌려 고강도 근로조건에 명시된 계약에 사인했단 말이에요. 이는 계약 과정에서 강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철수가 자신의 의사로 계약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니까 위약금의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겠지. 더불어 고용주가 계약 당시 실제 노동 강도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게 아니고 중요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약금 내야 돼. 오히려 철수가 노동 강도가 상당하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알고 있거나 고용주의 근무 강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철수 또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철수는 근무 조건의 가혹함과 고액의 보수라는 위험과 수익 구조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사인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약금의 책임이 있죠. 이상 분석을 종합하면 철수는 자신이 계약한 계약금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5천만 원 전부
고용주 측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발적 합의를 고려할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 철수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문 다의 내용은 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살짝 비틀으면 뭐 부채에 관한 얘기로 온전히 적용할 수 있어. 높은 연봉은 연봉? 이거 이제 부채 금액이 되겠고 상환 기간 뭐 이런 것들도 부채 상환 기간, 고이율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근로시간과 고이율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는 계약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율적 참여 이거 중요하고요. 자율적 참여 이전에 정보에 대한 인지가 뭐야?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이건 자유의사고 채무계약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정보를 인식했다는 전제하에 물론 상대방인 고용주가 뭐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했다. 이것도 또 다른 문제지만 이 계약을 체결한 계약은 즉 채무 이행에 대한 계약은 채무자 즉 개인이 사인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논리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것도 굳이 본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은 가계부채를 필요에 의해서 받은 가계부채 채무자의 몫이다. 즉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이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또 활용될 수도 있겠지. 신으로 가볼까? 1862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발표한 우리 잘 아는 레미제라블을 말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가난에 찌들어 굶주리는 조카들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던 장발장. 이 절도로 인해서 5년형이 선고받았다.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해서 결국 총 19년이라는 긴 세월에 감옥에서 보낸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장발장 행위는 분명히 형법에 반하는 절도지, 그지? 그런데 과연 그에 대한 처벌로만 그친 당시에 당국의 조치가 국가 역할을 온전히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징역 5년형. 물론 총 19년은 탈옥을 하다가 가중된 형벌이니까 요건 예외로 두더라도. 자, 근데 그 원인이 뭐야? 본인이 아니라 조카들이 배고파서 조카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빵 한 조각에 5년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형법에 비례 원칙 있잖아. 그럼 빵 2조각이면 10년, 3조각이면 15년을 줘야 되겠네. 막 이런 얘기 생각이 나잖아, 그지? 모든 인간의 존엄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의 권리를 가져. 이 권리는 국가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존엄권은 생존권, 자유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괄하는 근본적 권리로 어떤 상황에서도 박탈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홉스, 로크, 루소 사회개혁론자들을 주장하듯이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 형성에 동의한 것도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권한을 준 거죠. 권력을 준 거지. 따라서 국가가 시민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거나 국가는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훼손한다면 이는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질적 실패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정당성은 시민의 존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 즉 국가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인간, 그중에서도 시민의 존엄 보호 실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이를 벗어나면 국가 권력의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는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이야. 그렇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건 뭐야? 시민의 존엄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물론 침해하는 건 따질 필요도 없고. 알았니? 장발장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국가가 국민의 존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업자를 위한 안전망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라고 이거 만들라고 국가가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발장 같은 극빈층이 절도를 저지른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몰라. 국가가 없는 상태니까
진정으로 책임 있는 국가라면 처벌과 동시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구제, 개입이잖아요, 이건. 빈민을 위한 구제 정책, 적극적 개입, 적정 임금 보장, 사회 안전망의 구축, 그다음에 가계 부채를 안정화시키는 거, 뭐 이런 게 개입이란 말이야. 그래야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 기초적인 걸 마련하는 국가 역할을 다한 거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는 이런 근본적 의미를 방기한 채 손을 놔버렸어. 오직 처벌이라는 5년형이라는 사후적 대응만 머물렀고, 이는 국가가 존재하는 본래 목적인 시민의 존엄 보호라는 책임을 외면한 거고, 결국 장발장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국가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에 관한 얘기. 그래서 장발장은 복수심에 불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의 어떤 작다고 보기 그렇지만 아무튼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형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국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나왔을 거야, 감옥에서. 그것도 19년이라는 일생의 거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있다가 나왔단 말이야. 복수심. 근데 그때 인생을 살아갈 때 복수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게 미리엘 신부님이란 말이야. 은초 때, 그 촛대 훔쳤을 때 뭐라 그랬어? 아이고, 다 경찰가 왔을 때 경찰한테, 장발장한테 촛대 식기를 포크 이런 걸 줬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기 남아있는 거 그것도 왜 두고 왔냐, 다 가져가라고. 그때 감동한 거야, 감동. 아, 복수심이 아니구나, 사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피워드처럼 포워드, 또 다른 사람들 도와준단 말이야. 사랑의 실천은 그 신부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건 좀 그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장발장의 사례를 통해서 시민의 존엄성 보호를 하지 못한 국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가계부채 역시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요소가 충분히 있는 기본적인 생활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국가 개입해서 인간의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것처럼 부채로 인한 존엄의 훼손을 좀 극복하거나 개입해서 뭔가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라제심입니다. 마지막 제심은 윌리엄 모리스의 공상소설 에코토피아 뉴스라는 공상소설에서 19세기 말 영국의 사회현실과 그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담겨 있다. 자, 19세기 말 영국의 사회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드러난 소설이 에코토피아 뉴스. 소설의 주인공은 19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영국에서 잠들었다가 22세기의 미래로 행복한 섬나라에서 눈을 뜬다. 토피아가 나왔으니까. 자, 눈을 떠보니 하룻밤 사이 영국은 자본과 계급의 논리가 지배했던 경쟁 체제에서 모두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22세기의 미래 행복한 모습으로 달라진 거지. 주인공 게스트는 런던을 직접 둘러보고 미래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데 22세기 얼마 지나지 않아 19세기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그곳의 삶에 매료됐단 말이야. 미래의 영국 사회는 누군가 실패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추구하기보다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에 집중이 돼 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주거를 대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나는데, 주인공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집을 보며 소유주를 묻자 마을 사람들은 이 집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머문다. 이 간결한 설명은 집이라는 공간이 사적 소유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체 자원이라는 철학과 이를 위한 자원 배분은 필요에 의해서 연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모리스가 상상한 사회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이곳에도 사회에 대한 불평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주인공 우연히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는 유토피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한다. 그는 과거를 재현한 19세기 소설을 읽으며 경쟁이 있던 사회가 경쟁이 사라진 사회보다
더 활기찰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소수를 제외하면 모두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공상 이상의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의 삶은 공동 책임 안에 놓일 때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공동의 책임 안에 놓일 때 개인의 삶은 달라진다. 모리스의 서사는 개인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 단순한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인 책임에 있음을 암시한다. 구조적 책임,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거를 전적으로 개인의 가계 부채를 가계한테 떠맡길 것인가? 가계를 부채하게 된 사회 구조의 문제로부터 찾고 있는 거지. 구조주의, 유토피아 사회에서 노동 예술이 크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둘 다 즐거움을 바탕에 두고 있다. 노동도 즐겁고 예술도 즐겁고, 이것은 19세기 이윤 창출에 기반한 상업주의적 경제 시스템과 사적 소유가 통제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야지 즐거운 노동, 즐거운 예술. 과거와 미래라는 대조적인 두 사회의 게스트의 내면은 우연히 만나면서 만들어낸 긴장감 속에 19세기 영국 사회의 모순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에코토피아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모습은 결국 19세기 영국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모순들이 재건의 유토피아에 대한 작가의 희망도 꿈틀거린다. 행복한 사회는 결론 공유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집단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 공유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집단적 협력.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에코토피아 뉴스라는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주인공 게스트가 겪게 되는 이 19세기와 22세기 현실과 미래에 대한 상반된 사회 구조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자원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 게 올바른가? 공유자원에 대한 분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주거생활에 관한 것. 근데 이것들이 모두 공동체, 즉 집단적 협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세계는 그럼 공유네. 그럼 공유. 소유하면 안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여기서 공유자원처럼 자원의 독점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이 독점적인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협력해야 되고요. 유토피아? 그렇죠. 유토피아죠. 근데 말 그대로 유토피아. 그래서 이상사의 모습이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가가 개입했느냐? 개입했죠, 당연히. 여기 있잖아. 공유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누가 할 건데. 이 사적 이익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공동체 관리라는 뜻이니까 국가 개입을 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마제시문은 이런 식으로 읽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불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불필요. 자, 불필요에 대해서 옳다. 필요하다가 X야. 요거 좀 확인해서 하도록 해. 모의 예시답을 한번 볼게. 가계 문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얘기고, 그것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거는 직접적 개입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에 우선 맡겨야 된다. 그게 먼저 해결에 어떤 바람직한 정책이 돼야 된다. 국가가 직접적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 재심은 다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경제의 참여자는 자율성을 지닌 존재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고, 아무나 무제한적으로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받을 수도 있는 아니란 말이야. 그 중에 특히 자율성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자율적 책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3자인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로 쓰고 있는 거야. 자율성. 자,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자율성에 맡긴 시장 경제 참여자가 지어야 되는 부담이다. 부채도 자발적인 금융계약의 일환인 만큼 여기서 아까 금융계약 나왔어. 계약,
상환 책임은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 이 말은 개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국가의 개입같이 타자가 개입하거나 제3자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 개입은 불필요하다라는 근거로 핵심적인 단어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자율성에 기반한 계약, 자율성에 기반한 계약이니까 책임도 역시 자율적으로 져야 된다. 개인에게 부담되는 귀속되는 책임이다. 이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나도 이 개인의 책임을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의미에서 나도 역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불필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소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자기절제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며, 가계부채는 개인이 자유로운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성립한 계약이므로 그 책임에 역시 개인이 다 오롯이 담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시문은 두 개의 제시문을 썼지. 첫 번째 제시문은 다제시문, 두 번째 제시문은 나제시문에 기반해서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 즉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이에 대한 반론. 제시문 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개인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도 경기 침체, 사회 구조, 전체적인 사회 현상, 뭐 이런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외부 요인은 개인이 담당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책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개인한테만 국한시켜서 책임과 부담을 한다는 건 일종의 과도한 책임 전가,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책임을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데 외부 요인에 관련된 것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라는, 국가라는 경제 공동체 입장에서 가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반론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온전히 가계가 부담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경제공동체인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야. 제시문 라에 따르면 또 두 번째 반론, 국가는 왜 필요해? 국민의 존엄권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발생해서 삶의 기반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즉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방치해두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야. 또 제시문 마에 보면 과도한 부채는 단순히 개인의 무절제가 아니라, 물론 개인의 무절제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니까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자, 치열한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 사회의 현실, 사회 구조적 결함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의 책임을 가계가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거, 혹은 가계부채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결함에서 사회 경제 공동체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문제의 원인을.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 결함은 당연히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의도란 말이야. 공공자원의 배분, 이거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지. 개인 간의 경쟁 체제에 맡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건 아까 에코토피아의 내용이야. 배분될 때 사회 전체 행복이 증진된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 행복을 담당해야 되는 건 국가의 개입, 즉 국가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여기 제시문 세 가지 정도의 제시문을 가지고 반론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반론은 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계에게만 온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 공동체 입장에서 함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된다는 반론, 그러니까 국가 개입이 필요한 거지. 라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라는 것이 이게 개인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존엄성,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책무가 국가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마지막 마에서는 이게 사회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치열한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국 경제 공동체가 구성원의 연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각자의 몫이 아니라 사회 경제 공동체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지? 그래서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가의 개입은 당연하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가 근거와 반론이란 말이야. 재반론 한번 볼까?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국가 개입은,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봐. 국가 개입은 이게 지금 반론의 내용이란 말이야. 반론의 내용. 반론을 재반론하는 거야. 신중히 제한돼야 된다. 자, 여기서는 제한이 아니고 신중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건 선택이라는 얘기지. 선택이라는 얘기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위에서 말한 대로 도덕적 해이라든지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심각성, 이거는 개인이 일반적인 것을 넘어선 과도한 지출과 그 다음에 소유와 소비에 집중한 탓에 생긴 거잖아. 이런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분담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는 거지. 과도한 개입은 또 하나, 개입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러면 시장의 자율성을 악화시킬 거고 책임 윤리도 약화시킬 거고 도덕적 개입 나왔죠.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편적인 개입을 통한 가계부채의 그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가 시장의 자율성. 이게 뭐지? 각자 가계의 부채는 가계 부채를 채무한 사람들이 만든 문제거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했던 거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그 조건과 기준 뭐 이런 내용을 선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건 시장의 자율성을 막는 거야. 침해하는 거야.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라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회 전체는 공멸이지. 다 채무하고 다 갚지 않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 재정 면에서 본다면 모두를 도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존엄 보장하는 것도 기본적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이란 말을 썼어. 일괄되게 모두 보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건 안 되지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개별 금융 실패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긴 한데 제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특히 성실히 채무를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는 사회 정의의 훼손, 결국 국가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존엄성, 사회 정의의 실현, 그럼 결국 근본적 목적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국가는 교육과 제도 개선,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반론은 처음에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반론을 듣고 나서 그럼 개입한다면 제한적이고 일부분의 수준의 그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바뀌었어. 알았니? 그래서 전면적으로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처음에만 했지 나중에 가서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 현실적으로 반론의 내용 중에 경제 공동체, 사회 연대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부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준의 어떤 그 한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제한적 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지막 재반론 내용이야. 그러니까 전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게 그 논제 자체가 국가 개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면 개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이라고 했지만 그걸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을 듣고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수준 내에서 한계 내에서 개입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내용이 살짝 선회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 반론, 재반론으로 이어진다.
지금 보면은 여기 1000자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분량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 처음에 근거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봐봐.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자, 그러면 자, 처음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 여기는 불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거야. 개입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 말이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거지. 이렇게 하고선 재심은 따와가지고 다재심문에서 근거, 핵심은 자율성, 나재심문에서 자기절제와 책임 있는 태도, 이거는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성을 강조한 의미로 파악했어. 그래서 지금 국가 개입이 필요한 건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 즉 자율성을 강조한 거야. 근데 그 자율성이 개인의 판단이 그 영역을 넘어가고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게 반론이잖아요. 여기부터. 반론 쭉 해서 세 개의 제시문을 이용해서 반론을 했다. 그래서 앞에 건 300자 정도, 요거는 400자 정도에 썼단 말이야. 나머지 300자는 재반론으로 간 거지. 여기서 재반론인데 바로 받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러한 반론에도 이러한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위에 걸 받았어. 국가의 개입은 신중히 제한돼야 된다는 것으로 재반론하고 있는 거지. 즉 앞에서 개입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내용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반론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용한 거야. 그러니까 일부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 중에서 조금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반론 국가 사회 구조적 문제 경제 공동체의 구성원에 의한데 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래 그걸 따져보니까 불필요하긴 한데 어떤 부분에는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라는 뜻으로 재정의 유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준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신중하고 제한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제시하면서 끝난 거야. 마지막 결론 따라서 국가는 교육과 제도의 개선, 최소한의 안정만 이게 원래 갖고 있던 국가의 시민의 존엄성 지키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기본적인 거란 말이지. 공통적인 거지. 이런 부분을 많이 구축하면 이 국가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야. 이 정도로 해줘야지. 예를 들면 가계부채를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굳이 국가가 개입한다면 이런 토대와 기본이 되는 부분을 확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의 역할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됐다.